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밤에는 대선 비초청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자, 많은 후보들의 또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인가 유력 후보 중심으로만 이슈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이 사자 토론이 아닌 나머지 십자 토론, 두 명이 빠져서 팔자 토론이었는데요. 당선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의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는지 그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아내는 지혜가 바로 민주주의의 마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균형점을 찾아내는 후보가 더 다수를 포용하고 높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시사본부는 오늘도 여러분의 집단 지성에 힘입어서 다양한 뉴스와 이슈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합의 지점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싸우기 위한 분열보다 저마다 달라도 협력하기 위한 통합을 지향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읽기 상황입니다. 일부 시작됐다는 외신도 있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우리 교민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와 사건 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합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또 어제 이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 작가님이 의외로 또 입이 커서 한입뉴스에 잘 맞아요. 보니까. 제가 입이 크기도 하고 네.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좋아요. 어디 가든 눈에 띕니다. 딱 한입뉴스를 위한 최적화된 자원이십니다. 오미크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 어제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네. 박 기자님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매주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격진자가 17만 1,452명 늘어서 누적이 232만여 명이 됐는데, 지금 사실 이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다음 달 초쯤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정도 될 거다 예상을 좀 했었는데 빨리 왔군요. 더 이제 빨라졌어요. 빨라졌고 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위중증 환자 수입니다. 네네. 정부도 이 수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32명 늘어나서 51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중순까지만 봐도 200명대였거든요. 이게 환자 폭증세와 맞물려서 최근 300명대, 400명대 그리고 오늘은 500명대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한 1,000명 이상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오는 얘기가 중증병상 가동률입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36.9%예요. 0.6%포인트 어제보다 상승을 했는데, 물론 비교적 여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병상 가동률이 이달 초에는 10%대였어요. 그런데 30% 중반까지 오는데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99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네 번째 규모로 많이 늘어났고, 총 사망자가 7,607명, 누적 치명률 0.33%인데 또 30대 사망자 2명과 20대 사망자 1명이 나오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가벼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방역 당국이 네. 치명률은 많이 낮아져서 이제 독감 수준으로 떨어져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했었는데 네. 이 모집단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사망자 수 99명이면 깜짝 놀랄 수치잖아요. 뭐 어쨌든 정부하고 방역 당국에서는 네. 방역을 철저히 하긴 하되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이 네네.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으로 전환하고 나서 우리도 지금 주 단위로 더블링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나는 확진자를 경험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1단위의 더블링 현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하루 지나면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거 이제 파도 이론이라고 하는데 파도가 세고 높게 한 번 일어나면 네. 또 금방 그 확진자 추세가 꺾이는. 그러니까 이제 정점도 금방 찍고 내려오는 네네. 이 현상을 다른 나라들은 많이 겪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역이 상대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잘해서 네. 그 정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좀 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맞아요. 연구 기관마다 그래서 지금 유행이 정점이 달하는 기간을 이달 28일로 잡는 데서부터 다음 달 22일로 잡는 것까지 거의 이제 오차가 한 달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이 확진자의 정점일지도 알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부겸 총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은 이번 오미크론 변이를 이제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모두 이제 델타 네. 변이 때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계절 독감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2배 수준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접종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계절 독감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려면은 3차 접종까지는 꼭 끝내셔야 된다. 이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점이 어디인지는 겪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부 방역 당국은 병상 관리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개인별 자율 방역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면요. 역시 지금 이제 본선거 운동 기간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뭐 이제 지난 월요일 1차 이제 법정 토론 첫 번째 토론 이후에 아주 좀 거세진 것 같아요. 자, 각 후보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층 결집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뭐 이른바 사과문, 반성문 이런 게 SNS에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2017년 경선 때 지지율에 취해서 살짝 마음이 흔들렸고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님을 비판했다.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 계신 줄 안다. 네.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전윤현 전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친문 지지층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는 그런 행보. 어제는 특히 SNS에 글까지 올리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북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 아침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후보가 마음 어린 사과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간극이 있다. 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사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대선이 그 거대 양당 후보 둘 다 굉장히 좀 독특한 후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 지난 다. 대선들에 네. 비하면 보통 일반적인 대선에서 이제 양강 구도로 좁혀진 이후에는 서로 지지 기반이 워낙에 탄탄한 대선 후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2012년을 예로 들면 박근혜 대 문재인만 하더라도 양 당에 대한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강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흔들릴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양측이 서로 노력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대선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둘 모두 양측 모두 중도 확장은 사실상 후반으로 가서 거의 포기하고 점점 더 결집을 좀 강화하는 양상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는 좀 양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을 더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색깔론이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강성 보수 쪽에 기울인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양상, 이게 기존 뭐 대선들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임 작가님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가 보는 특징은 우리가 흔히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호남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렇죠. 또 DJ 노무현 정신도 소환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성장 개발 이것도 많이 또 이제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며칠 사이에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냐면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좀 강한 메시지, 뭐 정치적으로 뭐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불러왔던 강한 네네. 메시지에서 약간 이 협치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난주에 보면은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또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연달아 찾았죠. 그리고 뭐 19일 김해를 들렀을 때는 이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모습 볼 수 있었고 네. 오늘 오후에는 전남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도 방문합니다. 아하. 이렇게 전직 대통령 찾아서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합치를 위한 것인지는 조금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예, 있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움직임은 오히려 집권 이후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문재인 정부하고 기존의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DJ 정부나 혹은 이제 노무현 정부랑 좀 가르려고 하는 지금 메시지 자체가 그렇거든요. 혹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를 이재명 후보와 묶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하고 기존의 민주정부들하고를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네. 대선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수당이 되거든요. 아, 여소야대 그렇죠. 전국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차라리 정계 개편을 하자.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듯이 일종의 정계 개편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될 수 있는 세력들. 네.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만약에 당이 재편되면 비주류가 될 수 있는 옛 동교동계라든지 DJ 계열 혹은 이제 노무현 친노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서 나중에 정계 개편으로 뭉치는 것까지를 계산한 수가 아니냐라는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지금 임 작가님의 분석으로는 실제로는 갈라치기일 수 있다. 민주당 갈라치기다. 네. 혹은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 그런데 아까 잠깐 색깔론을 언급해서 말씀인데 지금 DJ나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고 과거 그분들의 민주당과는 손을 잡을 것 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지금 색깔론이 등장은 했어요. 굉장히 이제 지금 또 이 586 운동권 맞습니다. 세력, 좌파, 공산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는 또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이 네.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지점은 이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네네. 서민 교수 이런 분들이 공동집필을 했던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책, 뭐 일명 이제 조국 흑사라고 불리던 네. 그 책의 저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었던 그 맥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는 이제 소위 운동권 정부로 이제 규정을 하고 86세대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규정을 한 뒤에 기존의 민주정부들하고 이제 구분하려는 시도. 이제 그리고 이제 색깔론을 좀 더 강화하는 네. 예전 86들이 이제 주사파 출신들이다. 네. 이런 식의 색깔론을 이제 주장하는 맥락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일정 부분 가져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평양과 같다 이런 주장도 등장을 했어요. 박 기자님 지금 임 작가님 분석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협치 얘기, 통합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강하게 표출되면 뭐 색깔론이나 아니면 좌파 그 정신을 없애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난주까지는 거론했지만 네. 앞으로는 협치 통합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좀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좀 맞서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어젯밤에 비초청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우리 끝에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그렇죠.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주장부터 노조를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좌우의 간극이 큰데 이걸 보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력 후보들의 얘기는 그들은 좀 가깝더라고요. 전체 스펙트럼에 비하면. 중도를 많이 또 생각하니까요. 그런데도 예. 아직 색깔론이 나오고 또 뭐 비슷한 이제 경제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서로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윤석열 네. 후보가 유세에서 그 강한 레토릭 수사를 구사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 논리적 정합성이 맞는지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직접 구분하는 게 과연 의미가 가능한가? 있느냐.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애초에 지금은 친문이라고 불리지만 처음에는 친노 직계의 네. 정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제 크로스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겠는가 관련된 이제 홍보를 놓고도 공방이 있었죠. 자, 명계남 배우가 여기 나와서 관련해서 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야권 내로 들어가 보면 지금 지난 일요일을 기점으로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하는 분위기에서
또 이제 국민의힘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속 좁은 사람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쪽에서는 막말 사과하라. 이 공방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보여왔던 스탠스를 계속 보인다라고 볼 수가 일관적으로.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통 큰 사람이고 통 큰 합의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 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 그럼 복장이 터진다. 그래서 속 좁은 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인 거죠.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좀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실제 단일화 협상 뭐 진정성 있게 됐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 교환 정도가 물밑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다라는 또 모습도 보였고요.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안철수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배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 들으면은 또 기분이 좀 나쁠 만한 그런 얘기인데 삼국지 예를 들면서 또 나왔네요. 관우를 배반한 네. 뭐 미방 부사인이나 장비를 죽인 범강 장달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런 이 배신의 행위하는 분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습니다. 삼국지 참 좋아하세요. 아니 정치에는 꼭 소환이 되더라고요. 특히 대선 때. 네. 특히 대선 이준석 삼국지. 대표가. 이준석 대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비단 주머니도 나왔었고. 앞에서는 이제 속 좁은 사람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이제 이번에는 미방과 부사인에게 배신당한 관우 그리고 이제 범강 장달에게 배신당한 장비라면 안철수 대표가 또 이제 그 정도 급으로 배신의 훌륭한 희생자인 장수가 되는 장수. 거라서 예. 이 두 가지 중의적이지 않느냐? 계속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네. 임 작가님은 이제 정합성 비판을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네. 굉장히 스마트한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행보를 일관적으로 안철수 후보 때리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권 내에서도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단일화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뭐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위에서 들어와도 그게 윤석열 후보 이기는 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강론으로 이길 수 있다. 자강론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게 된다면 뭐 이제는 단판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뭔가 좀 내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를 뭐 총리 자리에 앉힌다 해서 안철수 후보 쪽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경기지사론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느낀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럼 일정 부분 당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뭐 지방선거 공천권이나 아니면 이 차기 이 총선 그렇죠. 여기서 안철수 후보 영향력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내가 대표인데. 나눠주기 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이 지역구에서 붙은 적도 있고 거기서 안철수가 이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연이 있는 상황에서 당권을 좀 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헬마우스 임 작가님의 이준석 대표 심리 분석. 지금 왠가요? 이제 박정호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 당권을 이제 나눠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이 기존에 이미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한번 해봤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랑 2013년 14년 전국에서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을 때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당권을 장악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통해서 이제 단일화를 이루게 된다면 비슷한 모델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지금에 비하면 훨씬 이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때리기를 계속 일관되게 가져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선의 전체 전략을 자신이 짠 일명 세대포 이론 그리고 이제 그 남진 정책 호남을 이제 중심으로 한 남진 정책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서 최종적으로 당선에 기여했다 집권에 기여했다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포석도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중간에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가 돼서 대선을 이기게 되면 결국 단일화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안철수의 공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네네.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이 비슷한 양상은 지난해 4.7 재보선 때 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네.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가 있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이준석 이 대표되기 전인데 오세훈 시장 또 탄생에 이제 기여를 했죠. 네.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이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자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울산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또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야권 단일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선을 완주할지 이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웃으면서 지금 며칠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며칠 남았느냐. 네. 고마해라 마이 묻다 네. 이런 또 이제 영화 친구 뭐 완주 의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러디했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고속도로는 교통량은 많이 없는 편인데요. 곳곳으로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암 부근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나들목부터 서안암 나들목까지 4km 여파받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부터 송내까지 4km, 또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역시 송내까지 4km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북천안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또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7km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금 뭐 유세가 점점 이제 뭐 극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이제 배우자 리스크는 다 끌어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법인카드 뭐 남용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죠. 이게 새로운 또 단독들이 나와서 어제도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SBS 보도인가요? 네. 이 작전 기간으로 의심되는 기간에 이 김건희 씨가 9억 원대를 이 차익 실현을 했다. 이건 이제 이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9억 원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경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손실 보고 다 털었다.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선 SBS 보도를 보면 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에 김 씨가 주식 거래를 수십 차례 했고 그 기간 9억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김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 이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 그러니까 2010년 5월에 회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가 시작돼 11월 중순까지 한 차례 1,000주를 매도하는 것 빼고는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였다. 또 맞네요. 그러다가 10월 하순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해서 이듬해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DS 계좌로 총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뤄진 가운데 총 매도 금액 또 매수 금액 이 차액이 9억 4,200만 원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기간이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그러니까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친다. 네네. 이게 SBS의 보도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주가 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를 김건희 씨가 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 특정 기간에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구간의 내용만 따진 거냐.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내용이나 정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심지어 네.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직접 취재를 한 기자는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의 경우는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그 계좌 목록들 중에서 김건희 씨 대조를 다 한 계좌로 거고. 추정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기법까지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는 네. 않지만 대조를 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네네. 두 개를 맞춰봤을 때 매매 일시는 물론이고 시간까지 초 단위로 네네.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계좌를 이제 찾아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계좌가 겹치는지를 봐가지고 그걸로 추정을 하는 건데 SBS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그때 매도 매수가 일어났던 계좌들의 이 값을 추정을 해본 겁니다. 47만 주를 샀을 때 평균 팔 때 단가가 가격, 살 때 가격 그렇죠. 있으니까. 평균 단가가 얼마고 네. 매도할 때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 차익을 계산해 봤더니 네네. 9억 4,200만 원 플러스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이양수 대변인의 이제 주장은 왜 딱 그 기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만 따지느냐? 네네.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난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식 계좌를 공개했을 때는 그게 마이너스였던 때에 계좌만 공개한 거거든요. 2010년 이제 4월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때만 딱 공개했을 때는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네네. 그 계좌를 회수했었다라는 것까지만 기존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 뒤에도 소위 말하는 2단계 작전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선수, 네네. 또 다른 주포한테도 이제 계좌를 맡겼었던 정황이 있다는 게 지금 뉴스타파와 SBS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네. 왜 그 기간을 따졌느냐 하면 2단계 작전이 그 기간에 집중됐기 때문에 예. SBS가 그 기간을 따진 거라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어떤 반박이 네네. 이 작전과 관련된 그 논란에서는 좀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답변은 월요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한 게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저 손실 보고 끝. 그쵸. 그러고 이제 다 주식 털고 음. 이제 안 한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주식 거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있었다. 네. 여러 개가 있었고 손실 보기도 했고 이익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얼마를 남겼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거기 맥락에 지금 맞는 해명인 것 같아요. 예, 뭐 꾸준히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공방이 되고 있고 이 공방을 풀 열쇠는 이 어떤 내역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 네. 그걸 공개하면 되거든요. 2017년까지 해야 되네요, 그럼. 그럼 다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 의혹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풀어주는 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사실은 주식하는 사람들에겐 큰 관심이 없는 주식인데. 이제 금융노조에서 그 위원장 지내셨던 분이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잡주였다. 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남의 계좌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수준의 잡주를 이렇게 몰빵 매매를 한다는 거는 작전이 아니면 사실 설명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다 민주당은 수상하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문제 없다. 이게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은 2주 동안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죠. 이른바 이제 대장동 녹취록 여기 이걸 가지고도 또 이 토론에서 직접 붙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녹취록에 새롭게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등장하는 걸 아예 판넬로 준비해 와서 이재명 후보가 낭독을 했죠. 뭐 내 말 한마디면 뭐 윤석열 죽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지금 여기 김만배의 누나가 거론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우상호 의원이 좀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관련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지 이 모르겠는데 녹취는 그 19개 안에 있는 그 녹취잖아요. 그 녹취입니다. 이걸 지금 몇 달 동안 6개월째 썰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언론사들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얘기했었던 예. 그 윤석열 후보 부친의 이제 주택 매매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연희동에. 화천대유에 이제 김만배 씨 누나가 하필 그 집을 연희동 샀죠. 집을 사줬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오고 있는 와중인데 오마이뉴스가 입수해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어떤 주택에 대한 매입 방법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주택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그걸 하면서 회사에 그 집을 넘기고 돈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아마도 별도로 그 주택을 구입을 한 다음에
회사에 넘기는 방식, 아마도 화천대유겠죠. 예.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취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김만배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저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을 거 아니냐라고 되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집을 그거는 팔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김만배 씨 얘기는 그거를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된다는 것 같은 굳이 그거를 물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풍긴다. 줄여야 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주택 매입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오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김만배 씨가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돈을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 자신의 누나한테 실제로 그 주택 매입 작업들은 주로 이제 누나 이름으로 돼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김 씨의 누나가 2019년 1월 31일에 천화동이 3호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취직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영학 씨가 그런 방식을 권유를 하는데 취직을 그냥 시키셔가지고 한 1억 2억씩 연봉을 책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주주였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나중에 들어간 거죠. 1월 31일에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고 윤 후보 부친의 집에 대해서 김 씨 누나가 매입을 한 거는 2019년 4월이니까 네. 여러모로 좀 공교로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이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만배 일당의 여러 사건에 아주 깊이 개입돼 있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 후보 측 누군가의 부탁으로 이 집,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부친의 집이죠. 그것을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매매를 한 건 거래를 한 건 우연이고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 누나 쪽은 뭐 개를 키울 집이 필요해서 이 단독주택을 샀다라는 취지의 또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번복되는지 이 녹취가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그분이라고 이야기됐던 게 그분이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의 주장이 거세다가 지금 아니다. 조재현 대법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2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이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 나서는 건 이번이 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 대법관은 이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50억 상당의 빌라를 제공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이 됐고 또 이 조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그러니까 외교관과 결혼한 이 조 대법관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만배 씨가 마련해줬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어떤 아파트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 대법관과 뭐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좀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 낌새를 보여서 엉뚱한 이야기를 뭐 지어낸 거다. 엉뚱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 대법관이 뭐 부인하는 상황에서 오늘도 아마 기자회견 통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내용을 할 것 같은데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만배 씨와 그 일당들이 소위 말하는 챙겨줄 때 50억 클럽이나 이제 이런 그 특정인들을 이제 챙겨줄 때 한 쿠션 돌린다고 하죠 속칭으로.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제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고급 타운하우스를 매입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뉴스들도 초기에 있었고 한번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비초청 후보 토론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또 나름 다른 이제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0795님이 오늘의 디저트송 보내주셨습니다. 대선 기간이라서 그런지 정치권의 뉴스는 매일매일 끝이 없네요.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합니다. 야,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 생각나네요. 희야도 생각나는데. 자, 0795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접사 가운데 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덜 된, 모자라는, 어중간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얼간, 얼개화, 얼바람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얼간은 소금을 약간 뿌려서 조금 절인 간을 뜻하는데요. 얼간 고등어라든지 얼간 자반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얼개화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된 개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얼바람은 무슨 뜻일까요? 얼바람은 어중간하게 맞는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관용구 얼바람을 맞다는 어중간하게 바람을 맞은 것처럼 실없이 허튼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람과 관련된 것으로 손바람과 살바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손바람은 기본적으로 손을 흔들어서 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덥다고 손바람을 붙이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이를 치러내는 솜씨나 힘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는 기분이 내키는 날에는 손바람이 날 정도로 기세 좋게 일을 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바람은 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어서 살바람에 감기 든다와 같이 말할 수 있고요. 또 초봄에 부는 찬바람을 뜻하기도 해서 살바람에 봄 기운이 묻어난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였습니다.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대인데요. 상당히 춥습니다. 동정군이 봄이 오는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듯 겨울을 보내려 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내일도 서울 영하 8도 등으로 중부지방 영하 10도에 육박해 춥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 경기 동부 등 더 낮은 곳은 영하 15도 이하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춥고 모레부터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도 잦고 전열기 사용도 많은 요즘 상대 습도 또한 낮은 가운데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건조한데요. 특히 서울 등 중부 내륙과 전남 동부, 경상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울릉도에는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고 제주 산지는 오후까지 1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3도, 대전 전주 2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등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 낮 기온은 서울 4도를 포함해서 3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다며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로 급증함에 따라 이 추세라면 다음 주엔 10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안내가 지연되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보건소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동향을 매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어제도 전문가를 모시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파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 강정순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은 어떤지 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강정순 씨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에 러시아 침공이 가시화됐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로 지금 지켜보는 이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 씨, 우크라이나 거주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예, 2017년부터 이제 횟수로 한 6년 차 돼가네요. 6년 차면 이제 현지의 상황을 많이 적응하시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좀 언론 보도가 뭐 일촉즉발, 저희도 지금 그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뭐 침공, 이제 전쟁 발발 위기, 이렇게 좀 세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현지에서 느끼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6년 있었는데요. 네. 이제 뭐 한국 떠나서 뭐 사실 이런저런 나라 다닌 지는 벌써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북한에서 사실은 그 전에 뭐 연평도 포격하고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럴 때 이제 뭐 한국이 뭐 동해 뭐 무슨 뭐 칠함대 항공모함이 온다 이럴 때 이제 해외에서 뉴스는 이제 한국의 당장이라도 무슨 핵미사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외신 보면 이제 한반도에 전쟁 나나.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사실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14년부터 이제 계속 뭐 조금씩 선별적인 교전이 있어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사실 우크라이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슨 뭐 혼란스럽고 뭐 패닉이 뭐 일촉즉발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한반도의 전쟁 발발 위험 고조 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체감하는 것은 뭐 즉시 전쟁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 어제 교수님도 이게 칼집 달그락거리기지 전쟁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지만 마냥 평온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진입 등 금방이라도 또 전시 상황으로 좀 돌입하는 듯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전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혹시 이렇게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국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네. 몰도바랑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이제 거기도 뭐 돈바스처럼 이미 30년 전쯤에 막 그 자기들 독립한다고 그러고 네네. 막 내전 있고 막 무슨 뭐 러시아군이 지금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있는 그런 데인데요.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뭐 아마 돈바스도 뭐 자기들 자치한다, 독립한다 이러지만 국가로 인정을 못 받을 거고 아마 그 나라도 이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런 사례처럼 아마 돈바스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사실 우크라이나군 뭐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지만은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보면 거기 뭐 반군을 공격하듯이 공격하지는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수님도 뭐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도 뭐 안정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나. 뭐 앞서서 이제 그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런 나라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곳들도 있다. 사실 또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우크라이나 내부의 언론들은 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뭐 반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을 이제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하지 않는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그 돈바스 전쟁을 해결하겠다 이게 뭐 그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체 뭐 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언론 쪽에서는 이제 뭐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대처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 뭐 관련된 이제 뭐 그런 뉴스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뭐 힘이 사실은 좀 참 미안한 얘기지만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다. 좀 어떻게 보면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그냥 계속 뭐 좀 같은 얘기, 같은 뉴스만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내부 언론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뭐 대책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기사를 내거나 하는 상황이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우리 교민의 안전과 비상 대비 상황이 제일 궁금한 대목이죠. 현재 우리 교민들이 한 90여 명 우크라이나에 잔류했다. 이런 보도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강 선생님을 비롯해서 남은 교민들 좀 피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이제 계속 일단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바뀌면 나올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뭐 저도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또 현지에서 이제 뭐 와이프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애가 되게 어리니까요. 이제 뭐 일단 준비는 딱 해놓고 혹시라도 뭐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한국에 예를 들어서 교민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교민분들은 아마 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보면은 이제 다른 그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경제적인 활동을 갑자기 가가지고 뭐 물론 이제 정말 무슨 예를 들어서 아프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정말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당장이라도 가야죠. 당장에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경제적 기반이 없는 데로는 좀 가기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외부에서 보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 정부가 교민들과 비상대응 체계 잘 좀 이제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는 뭐 고국에서 응원을 하는 입장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저는 되게 오래 전부터 되게 감사함을 되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제 그게 뭐 이런 전쟁 사태뿐 아니고 그 전부터도 이제 한참 전부터 이렇게 대사관에서 이제 교민들의 마음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 같은 걸 운영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부터 이제 뭐 사실은 뭐 한국도 백신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더 난리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사관에서 어떻게 좀 한국 교민들 이렇게 위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뭐 항공기 전부 다 결항됐을 때도 뭐 의약품 수송기 같은 거 그런 걸로라도 이제 뭐 이렇게 귀국할 수 있게 뭐 도와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난을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방공호 위치라든가 뭐 이를테면 비상 키트 같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어떻게 비상 연락망 계속 뭐 돌리면서 뭐 또 항공편의 상황이 어떤지 뭐 육로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되게 정말 일 잘하신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뭐 사실은 되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자리 뭐 그럴 때도 계속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사실 뭐 정말 다시 뭐 저는 10번 20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감사함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감사를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로 일단 안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없기를 안전하게 계시기를 저희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현지의 우리 교민 강정순 씨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이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KBS 정치합시다 시즌2의 화끈한 대한민국의 이건 명실상부 대표 보수 논객이십니다.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대표 보수 논객이 아니고 1세대. 1세대. 세대론으로. 1세대라고 요사이 그 젊은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가를 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만 하나 듣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자신이 먼저 보수 이론에 정통해야 한다. 이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칼 마르크스의 자본이라 크는 책을 단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진보 논객 역할을 한다면 그 코미디예요. 네네. 자, 자신이 대변하고 주장하는 진영의 이론에 좀 탄탄함을 갖췄으면 한다. 1세대 보수 논객께서 후배 평론가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셨던 게 지난 1월 22일이니까 뭐 한 달여가 됐습니다. 많이 지났죠. 한 달인데 잘 지내신 거죠? 예, 글쎄요. 제가 한 예언이 작년 10월부터 그대로 계속 맞아 들어간 걸 보면서 역시 이번 대선판은 참 신기하기도 하다. 어떻게 한 채 예상도 못 벗어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이런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거성 손바닥 안에서 그건 전혀 아니고 아마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정치부 기자들하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뭐 저녁 때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한데 제 사무실에서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상을 잘 벗어나질 않는다. 쉽게 말하면 캠프 간에도 이 상대가 어떻게 치고 나올지를 잘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 다 서로 간에 예상한 대로 치고 받고 이 공방이 예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마치 시나리오대로 가듯이. 자, 그런데 이제 정치합시다에서 이렇게 뵈니까요. 정치평론계 정보통 이렇게 활약을 하시던데 지금 기자들과도 이제 소통한다 말씀하셨는데 정보들은 다 어디서 수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론사에 그래도 한 3, 4년 있었던 셈이니까 저는 기자로 위촉돼서 들어갔거든요. 네. 뭐 지금 또 그런 기자들하고 자주 교분을 나누고 예. 그 외에는 없죠. 그리고 또 이게 보수 농객을 몇십 년을 하다 보면 예, 문제가 또 일세야 되잖아요. 네. 이 정치판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연히 교분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듣는 얘기도 가끔가다 듣긴 하는데 그게 혹하다 보면 정보를 잘못 알게 돼요. 엉터리 정보들이 많으니까. 엉터리 정보도 정치판에서 나온다. 엉터리 정보도. 예, 그것도 하나의 철칙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관록과 해안이 있어야 분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 오늘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이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양쪽 후보 측의 공방 여전히 뜨겁고 토론회도 또 나오고. 자, 이재명 후보 MBC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고성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윤석열이 나한테 앞으로는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검사들 돈 좋아한다. 돈 안 받은 사람은 땡땡밖에 없다. 네. 조은석 뭐 이런 사람 돈 안 받더라. 그런 사람 다 받더라. 윤석열은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의심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네,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 밤 1차 법정 토론에서 나온 얘기의 연속선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장동 개발을 두고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아마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저는 게이트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이걸 이재명 게이트다 아니다 이게 이번 토론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대화로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이 없다. 만약 있다면 사퇴하겠느냐. 없다면 허위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치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때 윤석열 후보가 예, 좋습니다.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퇴하겠습니까?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 굉장히 심각한 그 문답으로 보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뚜껑을 여니까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있었습니다. 표현은 등장을 했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이 녹취록에 노래방에서 한 녹취록이에요. 저도 많이는 못 보고 월간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한 주요 내용만 내가 대충은 봤는데 만약에 그 녹취록에 윤석열이가 대장동 게이트에 기부에 관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민주당 캠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녹취록은 대부분 김만배의 허풍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녹취록을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제 또래가 대부분 대검에서 수사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그 기자들하고 접촉도 하게 되고 자연히 술자리도 가지게 되고 해서 법조 기자들을 제법 많이 아는데 과연 이 녹취록에 있는 김만배의 그 허풍이 지금 다 진실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 그 사람이 전체 법조계를 마구 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선 대장동 게이트를 갖고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면 그 코미디입니다. 그 자체가 코미디예요. 그걸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지금 선거 막판에 와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봅니다. 무리수다. 물론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다 하게 되는데 나는 이럴 때 좀 더 큰 시각으로 치고 나오는 후보들이 왜 없을까. 신문 사설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3자 토론이 경제 토론인데 우리가 이 지금 경제 위기인데 세계가 지금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 미국도 3.8% 성장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률이 올해 예측치가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예측치가 3%를 넘지는 못해요. 심지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한 2.7%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저성장이에요. 그 씨앗이 이미 그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뿌리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이런 경제 위기에서 후보들이 내놓을 것은 우리가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냐. 유가부터 다 올랐어. 우리가 곡물을 75% 수입하잖아요. 우리 먹는 것. 예? 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지금 그런데 유동성 자체를 너무 줄이면 가계부채 이미 1900조 가까운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들이 빚지고 있는 데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모두가 다 파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내놓는 것은 우선 50조 쓴다 35조 쓴다 뭐 특별 회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금권 선거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하고 막상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하다. 자, 보수 1세대. 지금 이제 이 대선 사실은 여야 후보 모두 다 지금 비판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역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답답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장동 녹취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의 허풍이 많이 개입됐다. 그래서 다 믿긴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또 이제 일말의 진실이 뭘까 하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일 텐데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이제 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뭐 이 얘기를 민주당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이다. 이건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그렇죠. 나보다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덮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후보 토론에서도 그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제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를 물고 들어갈 그거 딱 하나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수사를 하는데 왜 봐줬느냐. 그런데 그 사건이 어마무지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사건이거든요. 정치인도 많이 연루가 됐었죠. 거기에 가령 이 대장동에 그 대출한 이 돈, 이 종잣돈이라고 하는 돈. 1,100억대. 이게 과연 큰 부분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특검을 하면 다시 밝혀지겠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 그렇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도 잘못이 없다. 당시에 내가 중수과장 건 맞는데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근데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지만 수사 지휘한 거지만 잘못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 특검을 하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나와도 예전에 나왔을 것이다. 나왔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뇌물이 들어가고 돈 봉투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사를 봐줬다 이러면 문제가 옛날에 터졌겠죠. 터졌겠다. 김만배 쪽에서 검찰총장이 그런 그 꼬리가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용을 해도 벌써 했겠죠. 당시 과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녹취록 자체에 그런 말을 김만배가 한 것 자체가 그 노래방에서 술 한잔 먹고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허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변호사님 내가 가진 카드면은 유력한 암흑에 죽어. 이런 허풍은 제가 만약에 그런 허풍을 친다면 아마 꽤 많은 사람이 거론될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가졌으니까. 김만배 씨보다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건 아니죠.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허풍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로 그분이 대장동의 몸통인 이재명 당시 시장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은 또 이 시장이 아니고
대법관이다.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에 하필이면 1시에 하시지 오후 2시에 예.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예견했습니다. 어떤 내용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법조인이시니까. 아니 그 조판이 네. 조 대법관이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네네. 2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친분이 당시에 있으십니까? 예, 깨놓고 말해서 네.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성공한 변호사다. 예, 성공한 변호사란 말은 수입도 만만치 않게 괜찮았다. 그래서 작은 돈에 인연하는 분도 아니고 네네. 이분이 아마 오히려 1세대 인권 변호사라고 불려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녹록지 않은 분이에요. 나는 이분에게 어떤 뭐 사가 끼었다 하는 것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내가 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놓고 호불호를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데 네네. 저하고는 특별한 뭐 관련이 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싶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에요. 법조계 인사들에 예. 대한 평판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김만배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법원 쪽에 많은 사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을 출입하는 이제 기자였으니까. 네. 그래서 가령 김만배가 조 대법관까지 알고 있고 사실 권순일 대법관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난 누구 소개로 알게 됐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김만배와 이 조 대법관 사이에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예. 그럼 오늘은 이제 조 대법관은 뭐 잠시 후 지금 한 30여 분 남았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전면적인 부인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그분이 화가 몹시 났을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뭐 얼마 되지 않은 돈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50억 클립에 들어갔다면 이미 이름이 나왔겠죠. 그렇지 않고 기껏해야 뭐 빌라 같은 것을 받고 딸이 살고 있는 빌라 같은 것을 받고 어떻게 사건에 연관이 됐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2시에 이 해명 기자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쏟아지는 관련 뉴스는 속보가 나온 이후에 이게 지금 대선이 약 2주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해석이 덧붙여져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단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아니 법은 당장 억울할 수 있겠죠. 법은 처장을 행정처장을 하고 그리고 대법관을 하고 있다 한 사람뿐이에요. 조판뿐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양반으로서는 황당하죠. 그렇죠. 지금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지목이 됐는데 영문이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랬으나 하는 기자회견으로 봅니다. 물론 기자회견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고려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본인이 억울하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이 먼저 압니다. 대부분 출입 기자들이 어느 판사는 성향이 어떻고 어느 판사 성향이 어떻고 하는 걸 먼저 알죠. 네. 법조 기자들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건데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50억짜리 빌라에 딸이 살았다. 이런 의혹이 이제 녹취에 의한 재구성 의혹이에요. 또 수원의 아파트 주소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허세 중에도 이건 뭐 특정한 또 부동산이 딱 특정되다 보니까 일말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뭐 그분들의 사생활까지 내가 깊이 아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그래도 이 조 판사는 그런 분은 아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변호사로서 과거에 그렇게 성공을 했던 분이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빌라 같은 걸 받고 뭐 어떻게 한다. 그건 알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관련된 게 크게 보면 이제 50억 클럽 관련이잖아요. 요 하필 또 이 빌라 가격도 약 50억 추정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안 갔으니 부동산으로 준 건가 뭐 이런 의혹들인데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 기소됐고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50억 클럽에 있어서 이 곽상도를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국민들이 더 큰 의혹을 가졌던
그러니까 재판 거래 의혹이 일루된 권순일 대법관은 왜 아직도 별다른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50호 클럽 중에 있죠. 권순일 전 대법관.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국기를 흔드는 나는 건국일에 어쩌면 우리 사법부로서는 최대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대부분 판사들이 그 재판 거래 일로가 됐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국사책에 기록될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법농단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검찰이 뚜렷한 수사를 하는 흔적이 없어요. 네. 물론 권순일 대법관을 그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이미 뉴스에 나왔는데 네네.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게 수사를 하려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됩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화천대유를 비롯한 이 천화동인 그리고 여러 2호, 3호 뭐 이런 이런 데서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걸 수사를 하면요. 당연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녹취는 허풍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 돈의 흐름을 돈의 흐름 보면 다 추적하라. 알죠. 그 돈들이 또 한 절반 정도는 어딘가에 고여 있을 거예요. 그 제수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 찾으면요. 몸통이 나옵니다. 그 몸통이 게이트의 주인이에요. 그래요. 자, 몸통 게이트의 주인. 돈의 흐름을 따라라. 오늘 셜록 홈즈 같이 중요한 수사 특검하면 아마 한 달 아니면 끝날 거예요. 이건요. 한 달 아니면 끝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볼 텐데 이게 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좀 중요한 이슈라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후보는 통 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대상이 그럼 통 큰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 큰 합의라는 거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 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네. 자, 요약을 해보죠. 일부에서 이게 정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변호사님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아무도 얘기를 속 시원하게 안 해주던데 지금 얘기는 이래요. 안철수 후보 쪽에 배신자가 있고 자, 안철수 후보는 속이 좁은 사람이다. 그리고 조롱의 힘으로 개명하라 이런 비판까지도 국민의당 쪽에서 날아온 상황인데 자, 일관적으로 꿋꿋하게 안철수 때리기를 계속하는 이준석 대표.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알잖아요. 네. 곧 있을 지방선거, 이 공천권 뭐 이런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안철수와 합당을 하면 이준석은 사라지죠. 또 하나 그 이준석 을 두고 제가 그 과거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젊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좀 겸손했으면 한다. 네네. 젊은 당대표 이 겸손을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일지는 모르겠는데 겸손하면 자기가 아마 훨씬 더 그 힘을 가지게 되고 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권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방송에 나가서 맞습니다. 하루에도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다 한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그리고 가령 안철수와의 그 어떤 후보 단일화 문제. 이건 깨놓고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6% 7% 되는 그 후보에게 40%가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가 양보를 할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일화의 명분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롱조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자존심을 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선이 이제 불과 2주일도 남지 않은 이런 그 시기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합당을 하든 아니면 연대를 하든 어떤 합의를 하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당 대표라는 자가 이 방송에 나와서 오만방자하게 상대방에게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이 조롱조리 얘기를 계속하는 것. 이 남의 심사를 끓는 것. 이건요. 어떤 경우라도 지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자, 젊지만 영민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 똑똑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30대 그 정도로 영민하지 않고 스마트하지 않은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스마트한 친구들요. 삼성그룹에 가고 현대차그룹에 가면 LG그룹에 가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대 수많은 영민한 청년 일꾼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야. 이해가 됐습니다. 변호사님의 이제 지금 해석은 자, 파워게임에서 나의 권한을 안철수 측과 나누고 싶지 않다. 자강으로 이기겠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분석을 쭉 하다 보면 일부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 경합 우세 윤석열 후보, 경합 열세 이재명 후보.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일화가 지금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예견하세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더 크게 리드를 하든 앞서고 있을까? 안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그게 된다. 선거판이에요. 아무리 크게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세를 더 보태고 더 넓히고 해야 되는 게 대선 판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정권 교체냐 아니냐. 바로 이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이번 대선판은 그래요. 지난 17일부터 저 20일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게 대부분 이제 지난 주말 일요일 날 공표들이 쫙 돼서 월요일 날 다 나왔는데 거기는 오차범위를 그 넘어선 윤석열 후보의 그 우세가 한 5개,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안이 한 3-4개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초박빙이 한 2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그 선거를 한 13, 14일 남겨놓고 그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면 이 우세를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다. 저는 이건 그 보수 논객으로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판을 읽는 그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인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기울었다. 제가 사실은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이게 기운 것 아니냐. 이미지 오버다 하는 걸 그 제가 정치합시다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번 선거는 사실 서울에서 그 좌우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과거는 그 이렇습니다. 영남 후보가 보수 후보고 그리고 또 이 DJ 쪽에 호남 후보였죠. 그런데 그래서 지방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수 후보가 영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남 출신이 아니에요. TK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고요. 그리고 또 진보 좌파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바람이 지방으로 불어내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에서 서울에서 지고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려면 반드시 서울에서 이겨야만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가만 보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흐름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서울을 뒤집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는 선거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내가 이번 대선판이 그 시작되면서 역대급 그 비호감 선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선거에서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냐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정권 교체의 그 퍼센테이지 여론이 여론이 조금도 줄지를 않습니다. 그 평균치가 53, 4%가 돼요. 적게는 50%, 많게는 6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과반을 넘기고 있어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래요.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어떠냐, 정권 유지, 뭐 여기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36, 7%. 그런데 그 갭이 거의 한 17, 8% 가까이 나요. 17% 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가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불변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실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을 조사를 하면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윤석열 후보를 좋아서 찍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찍겠다.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민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그 내로남불 상황, 네. 쉽게 말하면 후한무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작태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집값이에요.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가 200만 개 가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회복이 안 돼요. 예. 만들어진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전부 다 단기 알바생 일자리거든요. 공공일자리들. 이런 일자리가 대중들에게 만족을 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네.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 커진 거예요. 예.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차이가 그 갭이 네.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지금 20대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겠어요. 예. 이러니까 이 갭을 메꿀 정책을 민주당이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 이 정권 교체 열망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이 흐름이 있거든요. 또 세 번째, 지금까지 뭐니 해도 이재명 후보는 본인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대장동 리스크부터 형수욕설 리스크까지 본인 리스크를 안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도 갖고 있는 가족 리스크에 국한이 됐어요. 네. 뭐 저쪽에는 아들의 이 성매수 의혹 그리고 도박 의혹 이런 의혹이 있고 또 부인 김혜경 논란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있어봤자 김건희 녹취록 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을 크게 못 줬죠. 보통의 장삼 이사의 안악들이 전하게 되고 하는 수다 정도 그 정도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여거리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더라 이래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역풍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그 후보의 본인 리스크는 계속하는 거예요. 네. 나 이 차이가 크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 결정타를 준 게 뭔가 하면요.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입니다. 네.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 이건요. 보통 그 가정주부들 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서 이 장을 보려 할 때 저도 가끔가다 이제 마트에 갑니다만 장 이 보러 물가가 가시는군요. 오르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네. 그런데 속상해하는 그 가정주부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공과 사를 구분은 이렇게 못하고 자기들은 이거는 불법 의전도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황태후 의전이에요. 이런 의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민주정부의 통치자를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어떤 반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가정주부에서 약간 윤석열 후보 쪽 지지가 높았는데 그것이 거의 2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이 나는 이재명 결정적이다. 후보 쪽에 치명타를 입혀버렸다. 치명타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영향을 미친 여론조사를 쭉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40%를 계속 넘어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3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박스권에 묶여 있다. 그겁니다. 야, 지금까지 전체 지금 대선 판세를 종합적으로 강의식으로 쭉 분석을 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완전히 재밌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하고 단일화는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청취자 1443님. 야, 이 목소리 누구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원책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하시는 말씀마다 명언입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여기 게시판에 제 욕이 저를 그 좋아한다는 목소리보다 아마 20배 정도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통계는 이제 끝나고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명언을 띵언 이렇게 부르는데 또 이름 남하은님은요. 조금 전에 라디오 틀었는데 지금 나오신 분 누구예요? 속 시원한 사이다 분석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 스트라다무스,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의 어디서도 듣기 힘든 원톱 정치 평론을 들으신 거고요.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정말 사실 사전투표 생각하면요. 2주도 안 되더라고요. 열흘 남짓인데. 그렇죠. 마지막 조언을 한 말씀 주시죠. 제가 이 대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최악의 후보를 피하고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 네네. 둘 다 싫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야말로 그렇습니다.
이 민주정부에서 선거란 게 뭔가 하면요. 총탄 없는 내전이에요. 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월터 리퍼먼의 얘기입니다. 유를리안 책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총탄은 이 투표지가 총탄 대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전을 통해서 화해의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겁니다. 네. 선거라는 게 막상 누가 이기고 지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의 그 통일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선거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을 버리고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사실 그 최악을 버리고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얘기는 제작군이 저 얘기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투표 꼭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사실은 이 대선 끝나고 뵐 판인데 특별히 3월 7일 대선 이틀 전에 전원식 변호사님을 다시 모시고 마지막 판세 분석을 들어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예언이 또 맞아 들어가는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큰 컵라면 뭔지 아시죠? 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이 뚜껑이 완전 큰 컵라면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드디어 이 수사 반장님이 뜨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전 지난주에 휴가로 못 빼서 2주 만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죠. 예.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되는데 아주 요새 강제 휴가 들어가는 분들이 매일 많으세요. 자, 이분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한때 대도 큰 도둑. 그런데 늙은 좀도둑 신세로 전락한 84세 조세형 씨 구속이 화제인데요. 자, 먼저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조세형이라는 인물이 1980년대에 대도로 불렸잖아요. 절도계의 마술사, 한국판 빠삐용.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 사회자께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싶습니다. 모른다고 하고 싶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유행시켰다고 하는 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회자시킨 분이시기도 하시고 주로 이제 그 절도에서도 스킬 상으로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 그 고관대작의 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일종의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 이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 유명세는 결국은 이제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부유층 집안을 주로 털어서 대도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둑의 대명사.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조세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배 프로파일러께서 한국의 셜록 홈즈를 맡고 계시지만 또 궤도 루팡이라는 도둑도 전설적으로 굉장히 또 흥미를 끌고 선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제 홍길동에 비유해서 의적처럼 부잣집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데 저 이거 보면요. 오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신사복 차림으로 흉기 없이 혼자 범행을 한다. 드라이버 한 개로 6개월 동안 5억 원 모든 문을 열 수 있다. 부유한 집안을 주로 턴다. 본인도 나를 똑같은 도둑 취급하지 말라. 내게도 원칙이 있다 그랬다는데 이 원칙이 뭡니까? 글쎄요. 5가지 원칙을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나라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 나온다.
연장 사용 금지, 아까 말씀드린 네. 흉기,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훔친 돈의 30, 40%는 헐벗은 사람이 사용한다. 뭐 이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네, 이게 5가지 원칙인데 의적으로 본인을 포장하려고 그런 거 같네요. 포장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실제 범행에서는. 근데 이걸 제시하니까 의적인가? 마치 홍길동, 뭐 장길산 이런. 야. 자, 본인은 뭐 부정하고 싶겠지만 도둑은 도둑일 뿐이죠. 범죄자인데요. 자, 아까 얘기한 게 뭐 외교관도 아닌데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은 털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일본 원정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인 집을 털다가 신문 일면에 나서 나라 망신시켰잖아요. 예, 2000년 11월입니다.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주택 3곳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 총을 맞고 잡혔습니다. 아이고, 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신분이 안 드러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의 그 회귀한 변명, 일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라고 해갖고 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 절도죄 3년 6개월을 받아 복역했고 네. 그 뒤에 이제 한국의 지인들의 탄원으로 2004년 출소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일본에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검거가 됐고,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일본 교도소에 또 복역까지 했던 그렇죠. 전력을 가지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제 탈주에 또 달인하면 뭐 신창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가장 오랫동안 도주하면서 경찰을 애먹였던 기억이 있는데, 자, 탈출을 했어요. 신창원처럼 탈주를 했는데 6일 만에 검거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도 또 에피소드를 낳았네요. 그러니까요. 신창원처럼 탈주의 귀재, 사실 그건 아닙니다. 신창원의 비견되는 문제 있는 건 5박 6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실제 1982년에 체포되고 83년도에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해서 5박 6일 동안 피신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대도 조세형에 대한 얘기가 있어갖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술 취해갖고 경찰에 전화해서 조세형 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신문사도에도 그런 일반 전화가 시민 많았고. 중에. 네. 왜냐하면 아니 이 흔히 말하는 고관대작들 터는 게 뭐가 어때서 오히려 도둑놈들이 그쪽 도둑놈들이지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글쎄 우리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의식들이 좀 있긴 있었나 봅니다. 민심이 약간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80년대 초반이죠. 80년대니까. 네, 군사 정권이었고. 근데 실제로 잡힐 때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약간 찌질하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장충동을 이제 걷고 있다 고등학생이 신고를 했는데 조세형이다라고 하는 소리에 주변 시민들이 200명이나 몰려들어갔고 경찰 때문에 도망 못 간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들렸어야 갖고 도망 못 간 상태에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경찰에 총을 맞고 잡힌 그러니까 대도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네요. 신철기몰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소설 속의 이야기고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갈팡질팡하다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이다 총을 맞고 검거됐다. 자, 이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진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저 프로파일러시니까 이 인물을 좀 분석하신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38년도 범띠인데 전주 출생입니다. 38년생, 80대. 예. 그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는 절도범을 어떻게 신문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모르셔야 되는 거죠. 알면 이상하죠. 예. 절도범은 절대 너 뭐 훔쳤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써. 아는 대로 다 써라고 얘기해요. 다 써. 예, 그러니까 오픈형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세형도 그렇지만은 절도범들은 절대 자기가 훔친 걸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형도 절대 자기가 얼마나 훔쳤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절도범과 상습절도는 다릅니다. 네네네. 절도는 재산범죄지만 상습절도는 일종의 이상심리범죄입니다. 이건 일종의 중독이고 중독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훔칩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 수감이 돼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래서 그 방에 그 깜방에 가장 골치 아픈 애들이 얘는 점도둑입니다. 상습절도. 범. 왜냐하면 이거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상태에서 수감을 시키기 때문에 같은 재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교도소 안에서 자기 물건 잃어버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나죠. 여기서까지. 야. 그런데 1982년에 구속이 돼서 15년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또 종교인으로 변신을 했어요. 선교 활동하고 또 절도
경력을 인정받아서 유명 경비업체 고문 활동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인생 대반전이 있었네요. 예, 90년도에 기독교에 귀의를 했고요. 네. 98년도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흔히 말하는 업체, 경비업체라고 하는데 고문. 이름 들면 아는데. 네, 고문으로 자문위원까지 했고 참 희한하게 경찰행정학과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학교에서 선도강사로 초빙됐고 또 신앙 간증도 했고요. 또 옥중 옥바라지라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설립했는데 그런 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다음 절도의 어떤 빌미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 사실은 저는 이 과정에서도 절도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조차도. 예, 왜냐하면 개과천선했다고 사람들은 믿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당시에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조세형 씨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있고 언론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전두환 암흑 시대였고 네. 상류층만 턴다는 어떤 것 때문에 의적 이미지를 만들어놨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상류층의 부패 염증을 가진 서민들이 아까 말했죠.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저도 못 보고 헤어지도 못 봤지 않습니까? 못 봤죠. 근데 고관절액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염증이 사회상이 한몫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좀 멋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을 2005년 이후로는 완전히 좀도둑으로 전락을 했고 지난해 12월에 출소를 한 거예요. 2개월 만에 사회면을 또 장식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고칠 수 없습니다. 상습절도는 이상심리다. 예, 이상심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준 거는 어떤 사회와 언론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훔치는 게 대단한 거인 양 인정해 주니까 사실은 남의 걸 훔치면 어떤 형태도 안 되거든요. 범죄 영화도 도둑들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이게 뭐 절도가 예술의 경지네 뭐 이런 작품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충동 억제 치료 같은 집중 치료가 필요했고 사회가 그만큼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도로 인정받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예.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좋은데 사회가 구린 구석이 많으면 이런 도둑이 오히려 전설이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로빈후드 우리 보시죠. 로빈후드. 그렇죠. 궤도루팡. 그렇습니다. 자, 2005님 배상훈 소장님의 사건본부 코너 너무 좋아해요. 라디오로 듣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서 흥미진진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